네, 안녕하세요. 머니맨 김수경입니다. 매주 월요일 여러분들께 저희가 새로운 코너를 선보여 드릴 예정입니다. 바로 S닥터의 희노애락 그 순서인데요. 아마 많은 재테크 투자를 하시면서 반드시 경험하시게 되는 게 바로 희노애락일 겁니다. 여러분들과 저희 매주 월요일 희노애락을 함께하면서 즐거운 투자가 될 수 있는 방법들 함께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1부에서는 이슈를 집중적으로 파헤치는 이슈를 말하다 순서가 준비가 되고요. 2부에서는 또 상담 도와드려야죠. 아나토미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첫 시간이니만큼 또 심혈을 기울여서 알찬 내용들로 준비 한번 해봤는데요.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S닥터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매주 이 시간을 책임져 주실 팩터 인베스트먼트의 신현철 박사님 먼저 모셔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팩터 인베스트먼트의 신현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 첫 방송을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준비를 하면서 저는 박사님을 여러 번 뵀지만 또 저희 시청자분들은 처음 뵈실 것 같은데요. 굉장히 방송용으로 말끔해지셨어요. 박사님의 메모가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셨는데 저희 내용도 알차게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네, 일단은 제가 이력을 보니까 그동안 이 증권업계에 굉장히 오랫동안 몸을 담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또 이렇게 부동산하고 인연이 되셨을까? 네, 그 부분이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네, 저는 그 증권업계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한 20여 년 이상 있었고요. 주로 하던 일은 상품 개발, 운용, 자산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했습니다. 그중에 자산관리 컨설팅 관련 업무가 주된 업무였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부동산을 빼놓고는 자산관리를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고객의 이제 자산 구성의 대부분이 약 한 7할 이상이죠. 네. 부동산이거든요. 그래서 고객 자산 관리의 성공을 위해서는 부동산을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산 관리의 답은 부동산이다. 이 포인트를 반드시 알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아주 또 부동산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제가 전문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년간의 경험과 많은 투자 노하우들을 앞으로 이 시간에 좀 전해드릴 예정인데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첫 시간이에요, 박사님. 어떤 네네. 주제를 가지고 오셨을지 어떤 내용 오늘 살펴보나요? 네, 주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네. 이제 어떻게 진행할까 요걸 좀 말씀드릴게요. 네. 기존에 이제 다른 방송들은 주로 이제 부동산 가격의 방향 이런 거를 진단해 주는 내용 위주였다면 본 프로그램은 그런 이제 단순한 지식 전달 보다는 시청자께서 직접 부동산을 평가하고 선택할 수 있는 안목을 기르는데 네. 초점을 두고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특히 시사적인 이슈가 있다면 그 이슈를 먼저 다루고 네. 또한 부동산 재테크에 관한 실전 사례를 다룸으로써 부동산에 대한 안목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요즘 공시가격 인상 많이 들어보셨죠? 아, 그럼요. 예. 주된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네. 매우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에 오늘은 공시가격의 내용, 네. 인상의 효과 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최근에 부동산 관련된 공부를 하시는 분들, 뉴스를 접하시는 분들께서는 매일 듣는 단어일 것 같아요. 네. 오늘도 뭐 공시가격과 관련돼서 많은 뉴스들이 쏟아졌는데요. 저희가 실제 그 신문 기사들을 보면서 하나씩 내용들을 좀 캐치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기사 같이 좀 확인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공시가격을 주제로 잡아 오셨는데 공시가격 발표에 따라서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뚝뚝 떨어지고 있다. 이런 내용의 좀 기사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좀 자극적인 헤드라인 같기도 하고 네, 많은 분들이 아마 좀 전전긍긍하고 계신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먼저 공시가격이란 어떤 건지 저희 개념 설명부터 좀 해주세요, 박사님. 네네. 정부가 매년 전국의 대표적인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발표하는 부동산 가격을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공시가격은 주택과 토지의 평가 기준이 되는 가격을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이후에서도 살펴보겠지만 공시가격이라는 것은 조세, 보통 세금이라고 세금? 얘기하죠. 네. 및 뭐 부담금, 우리하고 친숙한 건강보험료, 네. 그다음에 이제 어르신들한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한테 드리는 기초연금 등 다양한 목적의 자료로 활용되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생활에 밀접한 게 공시 가격입니다.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세하게 공부를 해서 알아야지만 또 이제 거기에 대한 해답도 저희가 찾아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신문 기사 내용 들어가서 저희가 보겠습니다.
네, 내용을 보면은 서울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역대 최고네요. 역대 최고 수준인 17.7%나 인상이 되면서 보유세 부담이 좀 커졌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실수요자들마저도 거래에 나서지 않고 있다. 그래서 앞서 헤드라인도 뭐 뚝뚝 이렇게 헤드라인이 좀 잡혔는데 어느 정도나 공시 가격이 좀 상승을 한 건가요, 박사님? 네. 네, 일단은 뭐 국토교통부 자료를 좀 보시죠. 국토교통부 이제 자료를 보면은 네. 전국적으로는 이제 9.13, 네. 9% 정도 올랐는데 요거는 이제 표준 단독주택 얘기입니다. 공시가격. 근데 서울은 한 18% 가까이 올랐어요.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러니까 전국에 비해서 이제 2배죠. 네, 네. 뭐 우리가 뭐 능히 뭐 기사에서 봤기 때문에 다 아시죠. 네. 근데 서울이라고 해서 다 똑같지는 않죠. 글을 보더라도 특히 많이 오른 데가 있습니다. 네. 뭐 마포, 용산, 강남 이런 데는 30% 이상 오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집값이 그동안 많이 올랐던 지역들인 거죠, 박사님? 이쪽은. 그렇습니다. 네. 지금 한눈에 봐도 지방과 서울의 차가 좀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앞자리가 굉장히 부담이 돼요. 마포, 용산 뭐 30%나 가격 상승이 좀 진행이 될 것으로 이렇게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좀 부담을 느끼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조금 또 다른 내용의 기사를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번 저희가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요. 공시 가격에 따른 임대료 상승에 관한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공시 가격을 저희가 살펴봤거든요. 어떤 곳에 사용이 되고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다음 단계로는 이거를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박사님. 네. 네, 일단은 그 공식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누가 결정을 하고 네. 또 어떻게 그 내용이 무엇인지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볼까요? 네. 그럽시다. 그러면 이제 보면은 주택과 그다음에 토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 가격 공시제도, 네. 지가 공시제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가라고 하는 건 이제 토지를 얘기하는 거죠. 네. 여기 보면은 토지부터 먼저 보실까요? 표준지 공시지가라는 게 있고 개별 공시지가가 있어요. 그러면 표준지 공시지가는 뭐냐면 우리나라에는 이 토지가 많죠. 이걸 관리하려다 보면은 여러 개 필지라는 단위로 나누게 됩니다. 그 필지에다 번호를 붙이게 되는 거죠. 네, 네. 그걸 이제 지번이라고 하는데 그 필지라는 것이 한 3,200만 필지가 돼요. 이게 많죠. 그죠? 그러네요. 네. 그거를 국가가 다 가격을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표준이 되는 지역만 한 50만 필지를 선택을 해서 선정을 해서. 그렇죠. 그거를 그렇군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누구한테 감정평가 업체한테 그걸 맡기는 의뢰를 거죠. 해서. 그렇죠. 네. 그래서 50만 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산정해냅니다. 그러면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네. 개별 공시지가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역할은 누가 하느냐? 그거는 시군구청장이 하게 되는 거죠. 시군구 공무원을 시켜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나머지를 구할 수 있는데 그 나머지를 우린 개별 공시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가 있다. 네, 확실히 다른 거예요. 그럼요. 그렇죠? 네. 이게 똑같은 개념이 이제 주택에도 적용이 되는데 네. 표준 주택 가격이 있겠죠. 이건 국토교통부 장관이 네. 그 한국감정원, 네. 한국감정원이면 우리 국토교통부의 저희 산하단체가 되는 거겠죠. 여기서 이제 표준이 되는 22만 가구를 또 가격을 산정해 냅니다. 그럼 네.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개별 주택 가격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누가? 역시 시군구에서 또 만들게 됩니다. 그 가격을 산정하게 되는 거죠. 그게 한 400만 가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단독주택 얘기 이제 했죠. 근데 우리나라 아시다시피 아파트 이런 거 많죠. 대부분이죠. 예. 공동주택입니다. 그쵸. 아파트, 뭐 연립 뭐 이런 네. 것들이 되는데 그것은 이제 국가가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개별성이 별로 없어요. 다 이렇게 표준화된 집들이기 때문에 그건 국가가 한 1,300만 가구가 되는데 국가가 그 가격을 평가하게 되는 거죠. 네, 조금 저희가 지가하고 주택 가격하고 나눠서 누가 이 공시 가격을 결정을 하나 이제 거기까지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제가 앞서서 조금 먼저 여쭤봤는데 그러면 이게 어디에 좀 사용이 되고 어떻게 좀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저희한테 좀 알려주세요. 네. 그거를 좀 알아보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겠죠. 네. 일단은 이제 세제에 세금 제도에도 이제 들어가고 세금 제도가 아닌 다른 제도에도 이제 이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 네. 세제를 좀 보죠. 그럴까요? 세제를 보게 되면 우리가 부동산 이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처음에 취득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취득세를 내게 돼요. 쉽죠? 취득하니까 취득세. 그다음에 보유하게 되면 이제 보유세를 내게 되는데 네.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라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로 예, 두 가지가 나눠주고요.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네. 재산세도 내고 종합부동산세도 내고가 아니라 똑같은 재산에서 두 번 내게 되면은 그거는 개인의 재산권 침해예요. 이중과세는 안 되고 재산세를 내고 만약에 특별히 더 부동산을 많이 투자하고 있다 하는 네. 사람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내는데 과거에 냈던 재산세는 빼주는 형식으로 되죠. 아, 그러면 네. 이중과세가 해소가 되는 거죠. 네. 어쨌든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 양도책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이렇게 내게 되는데 보시다시피 이 계산식 다 공시가격이라는 것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기준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공시가격이. 네. 네. 크면은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상속 증여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랬을 때 역시 네. 공시가격이 활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건강보험 우리가 아주 친숙한 건강보험인데 네. 건강보험에 우리 뭐 앵커님 그 혹시 그 의료보험 카드 갖고 계신가요? 그렇죠. 그 아, 월급 명서에서 예. 찍히는 건보료. 근데, 예. 거기 밑에 네. 이제 피부양자라고 있습니다. 네. 뭐 내 자식들이나 네. 뭐 부모님이나 그 피부양자로 들어가 계신데 그분들의 것을 제가 내드리는 거죠. 근데 그 밑에 계신 피부양자들이 만약에 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 피부양자로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뭐 그런 게 있습니다. 네, 그거는 그 다음에 이제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네. 건강보험료 계산할 때 그 내용이 들어간다. 네. 그렇게 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건보료까지 이 공시가격이 영향을 미치는 줄은 몰랐는데 이 세 부담이 많이 올라갈 것 같다. 앞서 말씀해주신 계산식을 보면은 다 그 기준이 되는 게 공시가격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저희가 체감할 수 있는 거는 내가 내는 세금이 올라간다라는 그렇습니다. 것이고 세금 말고도 다른 부분에도 영향이 있습니까? 공시가격이?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그 본 기사에도 보듯이 60여 가지 행정 목적으로 활용이 돼요. 네. 제가 여기 소개한 것은 뭐 60여 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 소개시켜 드린 건데 그중 우리 생활과 이제 친숙한 것만 이제 우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그다음에 기초연금 대상자 자격 요건 네. 자격 요건이 이런 공시가격 개념이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네. 그래서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안 내셨던 분인데 그렇죠. 그분들이 만약에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면 획득하게 되면 그렇죠. 안 내게 해드리면 안 되죠. 별도로 내게 해야 하겠죠. 그러면 네. 이제 그 자격 상실이 되는 거죠. 피부양자로서 자격 상실이 되는 건데 다시 말해서 세금 이 보험료 내라는 건데 그 기준이 보면은 뭐 네. 공시가격 곱하기 60%의 금액이 9억을 초과하는 경우 그럼 부자네요. 그러네요. 그러면 안 되고요. 또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공시가격 곱하기 60%가 5.4억 원을 초과하고 별도의 소득이 1천만 원 이상 있다. 그런 사람도 안 안 됩니다. 되고. 자격 상실 요건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어르신들이 받는 연금 이 부분을 보면 기초연금? 그렇죠. 네. 어르신들이 자산이 많으시면 기초연금을 못 받으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65세 이상이 대상이 되는데 네. 그중에 우리나라 한 70여 % 정도가 다 받으세요. 네, 네. 근데 재산을 많이 갖고 계시다면 못 받으실 수도 있겠죠. 뭐 그런 측면에서 네. 좀 민감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꽤 많은 곳에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공시가격이 우리 생활에 깊이 침투해 있는데 이 중에서 요즘에 공시가격 얘기가 아마 굉장히 많이 나와서 다들 접하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떤 게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건지 네, 그거를 좀 볼까요, 이번에는? 네. 가장 중요한 게 보유세입니다. 보유세. 보유세라면 아까 이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두 가지로 예, 있었던. 두 가지인데 이제 네. 종합부동산세는 우리가 이제 종부세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표현합시다. 네. 그런데 이제 이 두 가지 이게 이제 매우 이제 중요한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깊이 드리겠습니다. 들어가 볼까요? 예, 예. 네. 네, 지금 그걸 보기 전에 저희가 기사 하나를 더 점검을 한번 하고 박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기사를 조금 띄워주시면 건물주가 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보유세를 이제 본인이 세부담이 늘어나신 거예요.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이. 그래서 임차인에게 임대료 인상으로 전가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우려감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공시지가 인상으로 이런 상황은 더 악화될 수가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네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우리 과거의 그 학습 효과를 봤을 때 네네. 대개 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그 관련 비용들을 다 전가했던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떠넘긴다. 그렇죠. 이것은 이제 임차인에게 네. 저항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고요. 그건 또 보면 어찌 보면 장기적으로 공시를 또 초래하는 문제점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부작용이 학습 효과라고 하셨는데, 네, 분명히 뭐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직감적으로도 이게 서로 좀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임차인이 임차인 입장에서 또 건물주는 건물주 입장에서 나름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도 저희 조금 부정적인 뉴스들이 그전에도 좀 많이 나왔는데 혹시 가장 먼저 뭐 좀 떠오르는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고 다음 기사를 저희가 한번 또 볼까요? 네. 다음 기사 보니까 공시가격 현실화로 보유세 상한 문턱에 내년에는 더 가혹해질 것이다. 네, 이런 헤드라인을 달고 또 뉴스가 나왔습니다. 와, 기사만 봐도 헤드라인만 봐도 바짝 지금 긴장이 되거든요, 박사님. 네. 공시가격이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게 보유세다. 보유세 잘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보유세라는 게 그러면 어떤 건지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하게 네, 설명을 조금 들어볼까요? 네. 네. 보유세, 재산세와 종부세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요. 재산세는 지방세예요. 네. 종부세는 이제 국세고요. 둘 다 과세 기준일이 매월 6월 1일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6월 1일을 기준으로 누가 토지나 건물이나 등등을 소유하고 있느냐 그때 기준이라는 거죠. 네. 왜 6월 1일일까요? 아까 우리가 공시지가 토지 내지는 네. 주택 공시지가가 최종적으로 5월 31일 날 다 끝나요. 계산이. 네. 그러니까 6월 1일 날 이제 시작할 수 있는 이제 세금을 매길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네. 6월 1일 재산 소유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재산세나 종부세를 과세하게 되고요. 네. 재산세 납기는 7월과 9월에 이제 나누어 냅니다. 종부세는 12월에 내고요. 뭐 재산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지나 건축물, 주택 이런 걸 소유하면 되는 거고요. 네. 그 대상이 되고요. 여기 뭐 항공기 선박인데 그거는 뭐 논외로 하자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종부세도 역시 이와 비슷한 토지와 주택에 대해서 네. 과세를 하게 되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말씀드릴게요. 재산세는 물세라 그래갖고 그 물건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종부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종부세는 인세예요. 그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네. 가지고 있는 모든 주택, 모든 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엄청 커지겠죠. 네네. 주택을 2개, 3개씩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엄청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종부세를 우리가 고민을 해야 돼요. 지금부터. 그래서 이번에 그 강화된 부동산 정책이 나오면서 그 종부세에 대한 부담이 너무 커서 또 이제 볼멘 소리도 나오고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저희가 또 기사를 보면은 서울의 상당수 주택이 올해 세액 부담이 상한에 걸린다? 네, 네. 이런 기사를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세액 부담이 상한이라는 게 뭔지 부동산 기사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박사님? 매 부담 상한에 대해서도 조금 들어보고 싶어요. 네. 자, 그러려면은 우리가 재산세 얘기를 했죠. 재산세와 종부세는 계산 구조가 비슷해요. 그래서 재산세 계산 구조를 살짝 보면은 네. 다 이해가 돼요. 계산식 어려울 것 같은데요. 쉬워요. 볼까요? 재산세 네. 계산 구조를 네. 한번 좀 간단히 보죠. 자, 재산세는 우리가 세금을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은 뭐 과표라고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과표는 이제 과세 표준의 표준. 준말인데 네.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 것은 세금의 대상이 되는 금액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 금액에다가 세율을 곱하면 우리가 낼 세금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과세 표준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겠죠. 좋겠죠. 근데 과세 표준이 적을 수가 없죠. 지금 공시지가가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야, 이거 봅시다. 뭐 그러면 여기에 공시가액이 있죠. 개별 공동 주택 가격이 이제 공시가액이 되겠고요. 이 공시가액이 지금 높아졌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거기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뭐 60% 나와 있는데 이걸 왜 곱해주는지 아세요? 왜 곱해줄까요? 네. 너무 공시가액이 크면은 높으면. 세부담이 클까봐 배려하는 거죠. 그래서 네네. 공정시장가액 비율, 그러니까 60%만 적용하겠다. 그러니까 그런 혜택인 취지. 거네요. 그럼요. 그렇죠?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딱 곱하니까 이제 재산세 과세 표준이 나온 거예요. 쉽잖아요. 과세 표준 나왔어요. 네. 과세 표준 나오면 뭐 하라 그랬어요? 세율 곱해라 그랬죠. 곱하라고. 네. 세율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6천만 원. 차등되네요. 그럼요. 이걸 이제 누진세라고 그러는데 금액이 높아갈수록 어떻게 세율이 높은 세율을 맞게 되죠. 네네. 그러니까 소득 많은 사람이 세금 더 내라 그런 취지죠. 다 우리나라 세율은 다 거의 다 누진세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0.1%에서 0.4%까지 이렇게 누진이 됩니다. 이렇게 나온 것이 이제 산출세,
다시 말해서 내일 세액이에요. 네. 끝났어요. 세금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재산세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그거 다 내야 할까요? 다 내야 될까요? 왠지 좀 아닐 것 부담스럽지 같아요. 않나요? 네. 여기서 또 뭐가 있나요? 네. 여기서 이제 말한 세부담 상환이라는 게 나옵니다. 상환. 네. 그러니까 이 세제에서 상당히 이제 혜택을 주는 거예요. 나름. 또 한 번 혜택이 그쵸. 상한선을 정해놓는 거군요. 어떻게 구하든 재산세가 나올 수는 있지만 요 정도 선은 넘으면은 그 정도 상한까지만 내. 이런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상한이 낮았으면 좋겠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산세를 보면은 이게 어때요?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다 싶으면 105%.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네. 작년에 100원 냈잖아요. 그러면 올해 아무리 세가 많이 나와도 105원까지만 내. 이런 최대가 105원. 그럼요. 아, 어이구, 혜택이다. 네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공시가격이 만약에 6억을 초과하면 더 커져요. 네. 그래서 작년에 100원 냈다면 올해 130원까지만 내. 상한이 조금 더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네네.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재산세는 그다지 상한이 높지 않다. 네. 세금을 과도하게 부담시키려는 거는 아니다. 뭐 이런 느낌을 우리가 네. 가질 수 있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재산세예요. 저 굉장히 어렵게 생각했거든요. 또 계산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알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굉장히 저희가 아주 명확하게 쉽게 설명을 풀어서 해주셔가지고 이해가 갔거든요. 재산세하고도 종부세 계산식과 조금 비슷하네요. 종부세는 어떤가요? 예, 네. 종부세 말씀드릴게요. 네. 종부세도 똑같습니다. 종부세 이제 똑같은데요. 이거 봅시다. 공시가격 나오죠. 네. 근데 종부세는 이미 재산세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약간 부동산을 과도하게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페널티적인 성격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금이 네네. 과거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 나왔어요.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주택이나 네. 토지를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페널티적인 성격이 있단 말이에요. 페널티요. 그렇죠. 그러나 1가구 1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뭐 그런 사람한테는 종부세를 매길 이유가 없죠. 네. 그래서 과세 기준 금액에 요게 하나 들어갔어요. 1주택자는 9억 원. 9억 원까지는 이거 안 내도 돼 그런 거예요. 공제를 해줬다는 얘기는. 네. 그러니까 공시가격이 대개 9억 원 이하에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서민들은. 그러면 종부세는 물 일이 면제. 없는 겁니다. 네. 패스요? 네. 그러나 내가 1가구 1주택이 넘어선다면 그때는 저 기준이 아니라 6억만 빼줘요. 가격 차이 확실히 네, 납니다. 이제 여기서. 집이 두 네. 개, 세 개씩 되는 겁니다. 그래도 여기는 공정시장가격 비율이 80%예요. 네. 아까 60이었죠. 60%에서. 네. 그래도 뭐 100% 이렇게 하려다 보니 미안했나 보죠. 네. 한 80% 이렇게 해주고. 그러고 난 것이 이제 과표예요. 야, 과표 또 나왔네요. 과표 나오면 뭐 나온다고요? 세율. 네. 세율을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율 곱하고 나니까 이제 종부세가 나온 거예요. 끝. 여기 끝. 이렇게 되는데 네. 여기 조금 볼드체로 돼 있는 게 있죠. 한번 네. 봅시다. 이제 유의해서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여기 종합부동산세 밑에 이렇게 요거는 좀 이따 설명드리고 밑에 세부담 상환 초과액이 나왔는데 네, 저 네. 150%라는 걸 봅시다. 좀 크다. 그죠? 그러네요. 이거를 이제 여기서 한번 알아보죠. 150%라는 것은 작년에 100원 냈다면 올해 150원까지 내요 거거든요. 상한이. 네. 그러면은 이 150%는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요? 또 다시 150%가 되면 225까지 내. 시간이 지나면서 상한이 올라가는 구조로 돼 있잖아요. 굉장히 누적이 돼서 부담이 바로 커지네요. 그럼요. 자, 그러면 저게 200%라면 어떻게 될까요? 작년에 100원 냈어? 그럼 올해는 200원까지. 내년에는 부담되겠는데요. 400원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럼 만약에 300%면 어떻게 될까요? 와. 올해는 300, 내년에는 그 이상이 되겠죠. 그죠? 그러네요. 그렇게 이제 되는 거니까 이게 상당히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커진다, 상한. 네. 그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은 200%까지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다음에 3주택 이상은 300%까지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300%라는 거는 뭐 상상할 수 없는 수준까지 상한을 올렸다는 건데 세금 많이 걷겠다라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네. 사실 저하고는 해당이 없습니다만은 다주택자분들은 얼마나 좀 부담이 되실까라는 생각이 저희가 바로 이제 체감이 좀 되는 부분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세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렇게 되면서 점점 더 이제 세부담, 보유세 부담이 좀 늘어가는 구조로 될 것 같은데요. 좀 이 부분을 저희 쉽게
박사님께서 포인트만 딱 뽑아가지고 설명을 조금 해주세요. 네. 그 설명해 드릴게요. 재산세는 어때요? 아까 상승 요인이 공시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늘어나는 부분밖에 없죠. 그렇죠. 아, 네. 네. 요것도 큰데 네.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늘어났죠. 그런데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아까 80%였는데 네. 어떻게 하겠다느냐면은 계속 매년 5%를 늘리겠대요. 아, 거기에서도요? 그럼요. 그래서 아. 올해 85%, 내년엔 90%, 그 다음에 95%, 100%까지 4년 뒤면 늘리겠대요. 100%예요? 네. 오. 그것도 또 부담이네요. 그죠? 그러네요. 그 다음에 네. 세율도 늘립니다. 네. 그래서 공시가격 늘어나죠. 공정시장가액 비율 늘어나죠. 네. 세율 늘어납니다. 네. 세 개의 요인이 중첩이 돼 있어요. 세금이 상당히 늘어날 가능성이 높죠. 그죠? 상식적으로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장기 보유 공제라는 건 뭐냐면은 요건 좀 상식적으로 알아두는 건데 강남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이 집에 오랫동안 살았어. 근데 집값이 그냥 올라갔을 뿐이야. 나는 소득도 없고 별로 없거든. 투자 목적이 아니었다. 이런 그렇죠. 개념인 거죠? 집값이 네. 올라간 거예요. 어. 그런 분들은 좀 그렇잖아요. 네네. 가만히 앉아서 세금을 내야 하니. 실거주의 목적이 크다 이렇게 보는 건 그렇죠. 거죠?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는 아. 올해 하면은 공제해 주겠습니다. 이런 혜택도 있긴 하나 요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고 네. 핵심적인 것은 또는? 부동산세가 종부세가 매우 상승 요인이 더 그렇네요. 높아졌다. 80도 부담이었는데 매년 또 5%씩 5%씩 올라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이 또 들고 있는 입장에서는 좀 불안할까? 세 부담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네, 이런 생각들도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제가 기사 내용을 보다가요, 또 박사님의 또 도움을 요청할 만한 어려운 또 내용이 나오던데요. 보니까 내년에 공시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올해 부담액 중에 넘어가는 그런 부분과 공정시장가의 비율 저희가 앞서 봤습니다. 네, 요게 5%포인트 상향까지 겹치면서 부담이 커질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지금 설명을 해주셨던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네. 시뮬레이션을 조금 돌려가면서 더 볼까요, 박사님? 네. 자료를 보죠. 요거 네. 뭐 우리가 신문에 나온 자료를 그대로 한번 뭐 인용해 보겠습니다. 논현동, 삼성동, 역삼동은 우리 강남의 아주 요지죠. 핵심 예, 노른자 요즘이다. 땅들. 네. 그다음에 신림동하고 남영동이 있어요. 신림동은 이제 다가구 주택이니까 조금 공시가격이 좀 크겠죠. 남영동은 이제 단독이니까 그것보다 좀 낮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영동을 우선 유심히 봅시다. 왜냐하면은 남영동은 종부세를 무는 게 아니에요. 왜? 네. 종부세는 아까 9억까지 공시가격 면제 준다 그랬잖아요. 맞네요. 네. 그래서 2019년 공시가격을 보면 7.46억 원이기 때문에 네. 이미 종부세는 해당이 안 된다. 안 되고. 나머지는 다 해당이 되네요. 그러네요. 그죠? 신림동도 들어가요. 다가구라서. 네. 그럼요. 네. 이미 공시가격이 초과됐으니까. 네. 그래서 남양동을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시가격 상승률이 51%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시청자들이 좀 생각하실 게 뭐냐면 내 집이 내 부동산에 어느 정도 공시가격이 상승이 됐는지를 좀 유의하게 보셔야 됩니다. 아, 네. 남영동체가 저는 종부세를 물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시가격 상승률 51%나 늘어났어요. 그럼 세금이 좀 늘어날 거예요. 그죠? 그래서 2018년 보유세는 64만 원, 2019년 보유세는 84만 원인데 저 사자는 잘못 들어간 거고요. 네, 네. 그래도 20만 이렇게 원이나 됐습니다. 뜹니다. 그래서 네. 어떻게 됐어요? 보유세 상승률이 30%까지 상승을 했다는 거예요. 보유세 상승 30%. 네, 네. 30%, 50%, 50%, 55 이게 뭐예요? 이렇게 딱딱 떨어진다는 게 아까 얘기했던 세부담 상한이라는 거예요. 걸리니까. 실제 세액은 더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부담 상한에 다 걸려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군요. 네. 근데 보세요. 2019년에 딱 세부담 상한에 걸렸습니다. 세금이 꽤 나온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020년 보유세를 보니까 네. 또 30%까지 세부담 상한선에 또 걸려 있는 거예요. 세금이 꽤 나온 것 같아요. 100단위로 바뀌었습니다. 예. 네, 세금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부담 상한이라는 것은 점점 커지는데도 올라가니까. 불구하고 네. 세금이 더 크니까 저 상한까지 맞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쪽은 쭉 보시면 뭐 주된 것이 삼성동 공시가격 50% 오르니까 네. 그 다음에도 50%, 그 다음에도 50% 이게 뭐냐면은 세금 엄청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네요. 네. 참 이거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 집을 많이 보유하신 분은 세금을 많이 내라는 취지니까 뭐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더라도 네. 우리가 그 남영동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서민 중산층 정도 되시는 분 같은데 저 세금을 보면 64만 원에서
109만 원.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렇겠죠? 네. 한 2배 정도 이상 올라가는데 재산세가 네. 어떻게 느끼실지 참 모르겠습니다. 네. 집이 참 많아도 고민이고요. 특히 저희가 남영도 이쪽으로 봤습니다만 이 강남의 핵심,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래 매매가도 조금 떨어진다고 하고 세금도 올라가고 아마 많은 고민들을 다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럼 공시가격 인상을 일단 저희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좀 대처할 수 있을까 이 전략을 조금 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박사님. 네. 네, 이건 뭐 세제를 만들 때는 국가에서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만들겠죠. 그러면은 지금 시장 상황을 고려해 보면은 주택을 많이 들고 있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 주택을 매매를 하시거나 내놓거나 또는 뭐 자식한테 증여를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방법이 더 있긴 해요. 있어요? 예, 네. 이게 뭐냐 이제 수익형 부동산을 통해서 이제 주기적으로 소득을 원하고자 하는 경우 네. 그런 경우라면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한번 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임대 사업자로 들어가게 되면은 네. 그 임대 사업에 해당하는 주택이 종부세 합산해서 배제가 돼요. 빠져요. 빠져요. 그래서 이제 종부세 부담이 네. 없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주택 임대 사업자? 요거는 또 뭘까요, 박사님? 네. 이제 이게 뭐 선진국에도 이미 있는 제도인데요. 네. 안정되게 서민에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보금자리를 이제 공급해 주려고 하는 제도인데 네. 이게 그거죠. 정부는 이제 세제 혜택을 줍니다. 사업자한테 세제 혜택을 주고 대신 이제 어떤 요구를 하게 되죠. 네. 그 임대료를 5% 이상 올리지 마라. 그 다음에 안정되게 4년 또는 8년간 계속 임대를 해라. 이런 조건 하에서 이제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인데, 네. 이게 이제 민간이 제공하는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자라고 보면 되고요. 지금 4년, 8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4년 단기 임대주택을 8년 장기 임대주택으로 이제 자꾸 전환을 유도하는 게 지금 추세인데 이 주제를 논하기에는 지금 이게 너무 커요. 맞아요. 그래서 이건 다음에 따로 자세히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이 있네요. 그러니까 박사님의 지금 결론에 의하면은 주택 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하라는 건가? 근데 이러면은 이제 피할 수 있을까요? 부담 이런 생각이 드는데 명쾌하게 S닥터에 저희가 해답을 들어볼게요, 박사님. 네, 뭐 말씀드렸듯이 정부 정책이라는 게 네. 이제 다주택자가 이제 과세 강화, 보유세 강화 뭐 이런 그림이었죠. 그다음에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왜 과거에 너무 많이 줬다 그래서 이제 축소를 했어요. 그래요. 네, 좀 뭐 내놓으라는 거겠죠. 이것은 이제 투기에 의한 가수요를 좀 억제를 하고 매도를 통해서 좀 공급을 유도하는 정책이에요. 그래서 개인의 한번 상황을 비추어서 좀 고려를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수익형 부동산으로 지속적으로 안정적 수익 창출을 원한다라고 네. 하시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게 맞고, 만약에 이제 뭐 주택을 매도를 통해서 차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뭐 그런 의도가 있다면 네. 우리가 양도소득세 최근에 그 유예 규정이 있어요. 한 2년간은. 뭐 그 전에 이제 매도를 하면서 처분을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이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무조건적인 상황에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개별의 상황에 맞게 요것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한 팁은 되겠다. 요 정도로 저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슈를 말한다 오늘 시간에서는 공시지가가 어떤 건지 그 개념에 대해서 먼저 살펴봤고요. 어떤 부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그리고 공시지가가 오르면 나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세부담이 커지는구나, 거기에 따른 대응책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이거는 뭐 개개인에 맞게 저희가 솔루션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저희한테 상담 문의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02-2128-8566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면 되고요. 잠시 후에 저희가 그 궁금증 해결해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당신이 부자가 되는 시간 머니맨. 어려운 부동산 궁금증, 이제는 머니맨과 함께 하세요. 24시간 무료 부동산 상담 신청 방법. 첫 번째, 02-2128-8566으로 전화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두 번째, 게시판 참여도 가능합니다. 토마토TV 홈페이지 tv.itomato.com에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부동산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이제는 머니맨에 문의 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머니
원이면 언제든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월요일에도 저희가 새롭게 또 희노애락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는데요. 예고해드린 대로 2부에서는 S닥터의 아나토미 순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아나토미는 또 어떤 코너인가요? 그 예전에 미국 드라마 중에 네. 그레이 어나토미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영화가 아니라 드라마죠. 미드라 그러죠. 네, 미드. 거기에 네. 이제 한국 여성분이 그 의사로 뭐 활동하는 그랬던 게 기억이 나네요. 거기에 이제 그 어나토미는 이제 그 의학 용어로 이제 해부학 그런 뜻이죠. 해부. 그런 뜻이에요. 네, 네. 그런 뜻. 이게 뭐냐면 이제 투자 사례 문제점을 진단하고 네. 분석을 해서 이제 대응 방안을 좀 찾아봄으로써 우리 투자자님의 고민을 좀 해결해 드리자라는 그런 취지로 네. 이 코너를 만든 것입니다. 사실 저희가 짧은 시간입니다만은 겉핥기식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이제 해부를 하듯이 파헤쳐서 네, 자세하게 또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도와드리는 시간이니까요. 뭐 다 모든 주제를 저희가 다 받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포함을 해서 모든 재테크에 관련된 궁금증들 이 시간에 해결해 드리니까요. 저희에도 꼭 받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시간에 저희가 일단 첫 번째로 아나토미를 해드릴 도와드릴 상담자분의 신청을 좀 받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2P 관련해서 이 시간에도 저희가 몇 번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좀 고민을 하고 계신 저희 시청자님께서 연락을 주셨거든요. 주변에 이제 P2P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고 있는 친구분이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나도 한번 해볼까? P2P 투자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신문 기사를 이제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구나 이제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뭐 부도라던가 횡령이라던가 연체 이런 관련 기사를 좀 보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P2P 투자에 문제점이 있을 것 같다.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 이렇게 첫 번째 저희한테 문의를 주셨고 생각한 투자 상품은 담보 설정 방법으로 근저당을 설정한다고 나와 있나 봐요. 저희 시청자님께서 투자하신 상품이. 근데 이 원리금 회수를 위해서 직접 경매도 할 수 있을까? 네, 요 고민을 두 번째로 하고 계신다고 하셨고 만약에 이 상품에 투자하게 된다면 제가 주의해야 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라고 크게 세 가지 이렇게 질문을 주셨거든요. 먼저 P2P가 어떤 건지 어떤 상품인 건지 네, 설명을 좀 해주세요, 박사님. 네,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을 위해서 일단 그 내용을 알아야 되겠죠. P2P 영어로 그냥 peer to peer, PER 개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개인 대 개인 그런 뜻이죠. 그래서 개인과 개인이 만나서 금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금융이 네. 그런 시스템을 이제 P2P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인 방식의 이제 대출 시스템은 뭐예요? 은행이나 그쵸. 뭐 금융기관에 대법자한테 끼고. 가서 그쵸. 그래서 우리가 차입을 하거나 뭐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P2P 대출 시스템은 중개 기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요? 그렇죠. 이 테이블 위에 어떤 투자안이 올려지고 투자자는 그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는 투자를 선택하는 이런 것이지 중간에 매개 기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차입자들은 이제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네. 나는 이런 사업이 있어. 이 정도 돈이 필요해. 거기에 나의 신용 또는 나의 담보력은 이 정도야라는 것을 이제 플랫폼은 그냥 이런 테이블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올려놓으면 네. 그 투자자들은 그 정보를 보고 담보물을 보고. 그렇죠. 네. 사업 전망도 보고 하면서 이제 투자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그림을 한번 좀 보시면 네.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럴까요? 네.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은 차입자라는 말이 어려운 거야. 돈 빌려 달라고 하는 사람, 뭐 그런 거죠. 네. 차입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P2P 업체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P2P 업체는 100% 자회사로 대부업체를 갖고 있어요. 이렇게요? 자회사로. 그렇죠. 네, 네. 자회사예요. 그래서 네. P2P 업체가 이렇게 지시를 하면 이렇게 움직여지는 대부업체를 갖고 있어요. 대부업체는 은행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차입자가 이제 이런 거죠. 나는 이런 사업에 투자하려고 해라고 올려놓으면 투자자가 그걸 보고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돈이 이제 대부업체로 흘러가서 대부업체에서 누구에게? 차입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대출을 거예요. 실행하네요. 이게 대출 계약이죠. 네네. 그럼 대출 계약이 누구하고 이루어지는 걸까요? 대부업체와 차입자. 차입자 사이에서. 그죠. 둘 사이의 네. 계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제 이 열심히 이제 차입자가 사업에 투자해서 원리금을 돌려주겠죠. 예? 그죠? 그 원리금이 결국은 대부업체로 오고 대부업체에서 이제 투자자로 가는 구조인데 그러면 투자자는 뭐를 받습니까?
네, 거기에 원리금 수취권이라는 게 있어요. 수취권. 뭐 앵커님도 돈을 빌려줘 보신지 모르겠는데 돈을 빌려주면은 네. 우리가 뭐 받죠 하나. 네. 뭐 영수증 증표를, 비슷한 거, 네. 뭐 그런 비슷한 거예요. 원리금 수취권이라는 네네. 것이. 예. 그러니까 우리 뭐 차용증 그래요. 그 정도로 개념 뭐 그런 정의하면 정도 되겠어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네. P2P 업체는 주로 뭐 개인 신용 대출도 하고 또는 뭐 부동산 PF 대출 이런 거를 네. 하면서 이제 네. 돈을 빌려주게 되는 거죠. 네. 차용증이라고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좀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된다고. 근데 원리금 수취권이 조금 생소하기도 하고 해서 요거 조금 더 저희가 캐치해야 될 부분이 포인트가 있습니까? 예, 원리금 수취권은 네. 이제 투자를 해서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 원리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그죠? 돈 빌려주고 네. 그걸 받을 수 있는 권리. 원리금은 원금과 이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대출 당시 아까 보셨듯이 대출 당시 누가 계약을 해요? 돈 빌려간 사람과 차입자하고 대부업체. 차입자와 네. 그렇죠. 대부업체가 직접 계약을 해요. 투자한 저는 계약이 아니에요. 안 계약의 이루어지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네.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당사자는 뭐예요? 대부업체와 차입자죠. 여기 화살표가 없어요. 지금 대부업체하고 투자자는. 계약 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그렇죠. 계약 바꾸면 두 당사자가 계약을 바꾸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좀 위험천만한 일이죠. 그러면 계약을 바꾸더라도 투자자는 알 수가 없는 구조가 되는 그러네요.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이 참 문제가 되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이 리턴, 뭐 하이 리스크의 대표적인 투자 방식이 하나가 좀 P2P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 시청자님께서 그래 한번 본격적으로 뛰어들어 보려고 했더니 너무 부정적인 뉴스들이 기사가 많아서 덜컥 좀 겁이 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동안 좀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이 됐죠, 이 P2P라는 게. 네. 예, 뭐 말씀드리기 민망할 정도의 이제 문제들이 많이 이제 생겼고요. 심지어는 뭐 이렇게 담보를 받았다라고 하나 그 네. 담보가 이제 금이었어요. 네. 금도 막 사진을 찍어서 막 보여주고 뭐 보증서도 만들어서 이렇게 나오네요. 올려주고 이러네요. 네네. 이게 이제 담보를 잡았다고 하면서 이런 것을 이제 투자자한테 보여주니 보증서도 있는데요. 네, 뭐 다 위조된 거죠. 뭐. 아. 그래 투자자는 어떻게 보겠습니까? 야, 내가 적어도 원리금을 네. 잃지는 않겠구나 이런 판단을 하게 되겠죠. 이게 사실은 금이 아닙니다. 뭐 도금을 한 건지 칠한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이제 속이고 잘못된 대출을 해줬다. 막 그런 사례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PF, 부동산 PF를 하는데 여기다가 멋진 건물을 올리고 그걸 분양을 해서 돈을 원리금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네. PF라고 해놓고 실제 가보면 이 땅이 보시다시피 다 맹지예요. 아, 뭐 네네. 길이 없는 거죠. 막 그런 데다 이제 해놓고 이렇게 이제 거짓으로 허위로 그렇죠. 해놓고 그 네. 편취하고 그걸 딴 데 쓰고 뭐 이런 행동을 이제 해왔고요. 그 다음에 있지도 않은 뭐 사업 허가권 이런 거를 뭐 홈페이지에 올린다든지 네. 심지어는 당초 약속한 그 투자처에 대출도 안 해주고 대주주나 자기 대주주나 뭐 관계자 뭐 사업 자금을 유용한다든지 뭐 이런 사례도 있었고요. 참 민망합니다만 주식에도 투자를 하고요. 가상 통화에도 투자를 했던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 여기에 머물지 않고요. 이 영업 행태도 보면은 여기 P2P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그 연체율이라는 게 나와요. 네네. 그러면 어느 회사나 들어가 보면 다 연체율이 0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뭐 연체율이 0이구나. 네. 그러니까 모든 사업이 잘 투자돼서 원리금이 다 상환이 되고 있구나라고 네. 사람이 오해를 할 수 있게끔 네. 또 그럴 것이 연출이 연체가 되면 자기 자금으로 대납을 하거나 아니면 타 자금으로다 그거를 연체를 없애버려요. 그래서 뭐 그렇게 이제 의도적으로 0%를 만들고 심지어는 그 뭐 리어드 뭐 이렇게 투자자를 유인하면 어느 정도 줄게 과도한 리어드를 뭐 제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자기 사업에 네. 또는 뭐 동일 차주 그러니까 돈 빌려가는 사람 한 사람 빌려가는데 거기에 여러 명의 돈을 다 빌려준다든지 이건 매우 한 위험하잖아요. 명한테 다 간 돈이 그렇죠. 그게 아이고. 그런 네. 상황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심지어는 그러고 문제가 되면 튀죠. 먹튀라고 하죠. 튀게 네. 되면 뒤처리는 또 어떻게 될지도 뭐 또 제도적으로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막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볼 때 우리 심각한데요. 예, 네. 우리 P2P 투자라는 것은 네. 우리가 그 핀테크 산업이라 그러죠. 파이낸셜 테크놀로지 그 아주 그 유망받는 산업인데 핀테크 산업의 이제 한 분야인데
정부가 그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로드맵 없이 이제 관리를 느슨하게 한 그런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우선 P2P 업체는 상법상의 회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P2P 회사와 그 밑에 대부 업체가 있는데 대부 업체는 금감원에 등록을 하고 관리 감독을 받긴 하나 네. P2P 업체는 등록을 하고 관리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P2P 업체는 상법상의 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도 잘못돼 있기 때문에 이런 제반 문제점을 좀 인식하고 법규를 좀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돼요. 제도상에 좀 미비한 점도 있고 워낙에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정착이 안 된 상태인 것 같아요. 너무 좀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주변에서도 어렵지 않게 이런 P2P 투자의 실패 사례를 접하신 분들도 꽤나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저희 그 문의 주신 시청자님께서는 만약에 문제가 발생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원리금 회수 방법이 좀 마땅치가 않은 건가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원리금 회수가 네. 힘들었던 것이 투자자인 제가 직접 채무자의 자산에 근저당을 설정을 못했기 때문에 네. 일어난 거 아닙니까? 원리금 수취권이라는 것을 가지고 네. 그 채무자한테 가서 내 돈 내나 한들 안 받지 되잖아요. 못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중요하죠. 투자자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네. 소유권 등의 권리관계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안전한 그래야겠어요? 부동산이겠어요? 부동산이죠. 어. 부동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등기등본, 네네. 등기 전부사항 증명서라고 하는 거기에 보면은 누구 건지가 명확히 드러나 있잖아요. 그쵸. 어떤 상태인지. 네. 그러니까 담보로 잡고 투자자 이름으로 직접 근저당권이나 질권을 설정해야 마음 좀 편하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그래야 혹시나 내 원리금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경매를 통해서 원리금을 회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P2P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또 이게 듣다 보니까 그런 좀 투자 대상이 있나? 네, 이런 또 궁금증이 생기네요. 요즘 제가 좀 이슈가 돼서 저도 이거를 많이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요즘 옛날에 이제 주택 저당 채권이라고 하는 건데 저희는 이제 아파트 저당 채권 왜냐하면 주택이 특히 이제 현금성이 높고 네. 좋은 것이 아파트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파트 저당 채권이라는 것이 이제 대표적인 예예요. 주택 저당 채권하고는 다르고 완전 한정된 거죠, 아파트에. 그렇죠. 아파트가 더 나니까 어. 현금성도 좋고. 네, 네. 그래서 아파트 저당 채권에서 우리는 이제 이걸 상징성 있게 이제 MPL 이렇게 부릅니다. 모기지, 네. performing loan 이렇게 된 거죠. MPL 이렇게 상징적으로 부르는데 이게 쉽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돈 빌리려면 어떻게 돼요? 대법제 은행에 가야죠. 가가지고 네. 내 아파트를 담보로 하고 돈을 빌려가죠. 그리고 약속을 하죠. 이자 잘 낼게요. 이러고. 네. 그러면 이제 은행은 잘 내겠죠. 따박따박 내고 나중에 원금 갚으면은 그거 해제해 주면 돼요. 네. 그러나 이제 그런 은행의 채권이 있는데 투자자들이 이렇게 보고 저거 현금이 계속 들어오는데 저거 우리가 사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있겠어요? 예. 저 특히 대부업체 같은 경우는 또는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네, 네. 24%까지 이자가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 우리나라 맞아요. 이자 제한법이 높잖아요. 24% 있어요. 네. 꼭 24%가 아니라도 높은 이자율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은 그 상당 부분 높은 이자율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거 없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 현금 흐름을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따박따박 이자 내가 받을래. 네. 그런데 나중에 원리금 내가 상환을 못 받으면 어떡하지? 그거에 대해서는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아파트의 근저당권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네. 그거에 대해서 내가 또 다시 담보를 거는 거죠. 그걸 질권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네네. 인질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그럼 뭔가 거기에서. 담보로 볼모로 잡았다는 거예요. 너희 회사가 그 아파트에 대해서 근저당을 갖고 있지. 그거에 대해서 내가 네. 질권을 갖고 있을게. 무슨 얘기냐면은 혹시나 내가 돈 원금 못 받으면 요 아파트 경매할 때 내가 먼저 돈 가져갈게. 우선 권리를 내가 변제권을 가지고 가져가는 있겠다. 거예요. 그거를 이제 질권이라고 얘기합니다. 네네. 이렇게 되면 원리금 회사에 아무런 문제가 없죠. 없죠. 게다가 이런 업무 처리가 네. 제3자에서 신용정보 이름만 들으면 다 아는 신용정보 회사에 의해서 이게 다 이자를 주거나 그런 것을 하게 돼요. 그러면 P2P는 어떻습니까? 아까 플랫폼 업체가 그렇게 하는데 플랫폼 업체가 아닌 당사자가 아닌 제3자 믿을 만한 공신력 있는 제3자가 이자를 지급하고 원리금 지급 네, 이런 네. 일을 처리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 이제 이것의 장점은 채권 이자율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탐이 난 거고. 고수익이 가능한 거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안전성이 있었죠. 네.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투자 대상이다. 그런데 네. 제가 지금
그런데 근저당, 네. 질권 이렇게 하니까 좀 어렵잖아요. 짧은 시간 내에 설명을 다 못 드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교육을 통해서 다양한 재밌는 주제들이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네. 이거를 이해하려면은 근저당 질권의 효과도 알아야 되겠지만 그러니까요. 경매도 알아야 돼요. 아, 그다음에 이제 경매가 끝나면 거기서 네. 이제 배당이라는 걸 받기도 하고 어, 내가 직접 들어가서 낙찰을 받기도 해요. 그걸 유입이라고 하는데 그런 걸 다 알게 되면 이게 매우 매력적인 투자처다 이런 걸 알 수 있게 돼요. 와, 저희가 P2P 얘기하다 지금 푹 빠졌네요. 지금 아파트 저당세권 얘기해 주시니까 많은 분들이 아마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무료 교육 시간이 또 준비가 돼 있다고 하니까 저희가 마이메 조금 더 설명 도와드리면 될 것 같고 일단 솔루션 낼게요. 그럼 P2P 상품에 투자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세 가지 들어볼게요. 네. 지금 입장은 곤란하지요. 왜냐하면 P2P 시장의 안정을 위한 정부 뚜렷한 대책이 아직 없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 시장이 믿을만하다라고 네. 하는 시장의 컨센서스가 이루어지면 당연히 이 핀테크 사업은 미래 비전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때는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되고요. 만약 지금 상태에서 네. 굳이 P2P 상품 투자를 한다면 금감원에서 소개한 8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뭐 몇 개만 간단히 소개할게요. 그럴까요? 네. P2P 연계 대부업자의 금융의 등록 여부. 그러니까 P2P 회사는 자회사로 대부업을 갖고 있어요. 네. 이 대부업체는 당연히 등록을 하게 돼 있는데 만약에 등록이 안 돼 있다. 그러면 그건 아니죠. 등록돼 있는지 봐야 되겠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연체율이 과소다. 과소라는 게 뭐 아까 말씀드렸죠. 빵 그죠? 네. 리어드 과다하다. 그 위험합니다. 또 좀 한번 의심해봐야겠고.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PF 사업을 할 때 부동산 사업이라는 게 뭐 길게 하는데 뭐 3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계속 재조달을 하다가는 어느 한순간에 재조달이 안 되면 이 사업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그런 건 위험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금리 많이 줄게. 요거는 이제 위험한 상품일 수도 있으니 유의하라. 그다음에 담보대출, 담보라는 말이 들어가면 그 담보가 존재하는지 뭐 이런 것도 확인해 봐라. 실체 하는 확인해야겠고요. 네. 그다음에 돈을 빌려가는 사람이 정말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네. P2P 업체에 그걸 심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P2P 업체에 정말 심사할 능력이 있는지 네. 이런 거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 더러 혹시나 그 P2P 업체의 개인의 그 신용 정보 관리를 잘 못해서 또 누출될 수도 있는지 네. 뭐 이런 것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최종적으로 뭐 영업 중단 시 투자금 회수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보라고 얘기는 하는데 하는데 좀 어렵네요. 예. 유상을 세세히 확인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아 보이네요, 그죠? 네. 일단 리스크가 분명하다라는 점은 반드시 체크하자라고 좀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아나토미이다 보니까 오늘 P2P 고민 가지고 계신 분을 좀 자세하게 상담을 도와드렸는데 저희가 P2P 상담만 도와드린 거 아니죠? 박사님? 그럼요. 네. 재테크와 관련된 다양한 고민을 주시면 네. 한층 고민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네. S닥터입니다. 정말 재테크 닥터이기 때문에 네, 어떤 문의사항이든지 저희한테 다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해부해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안내가 나갔는데 그 MPL 상품 얘기해 주셨던 거 관련해서 자세하게 저희가 시간이 너무 짧아서 따로도 시간을 내서 무료 교육을 진행해 주신다면서요? 네네네. 네. 이거는 뭐 교육을 좀 필요한 받으시면 참 부분일 좋을 것 것 같아요.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아파트 저당 채권 MPL이라는 것을 주제로 네. 무료 교육을 뭐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누가 관심을 가져야 하느냐, 자산을 증식하고 싶으신 분, 네. 그다음에 이 노후에 안전한 연금 같은 상품을 갖고 싶으신 분, 왜냐하면 계속 이게 매달 연금 형태로 나오거든요. 네, 네. 그래요? 이런 분들이 특히 좀 관심을 가지고 네. 공부를 좀 해 주시면 상당히 네. 유익할 것 같아요. 네, 다음 주 월요일에 3시에 네, 무료 교육이 진행이 되니까요. 관심 가지고 계신 분들 맛보죠? 네, 박사님과 함께 자세한 또 내용들 확인해 보실 수 있는 좋은 기회 될 것 같습니다. 첫 시간 저희 아주 알차게 진행을 해봤고 다음 주에도 기대 많이 하고 있을게요. 박사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희노애라 여러분들과 함께했습니다. 매주 월요일 부동산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지식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까지 도와드리는 시간으로 저희가 마련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부동산 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